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버섯은 상당히 면역도 올리고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버섯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음식으로 먹는 버섯 중에서는 아마 표고버섯이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버섯은 상당히 면역도 올리고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버섯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버섯을 우리가 이제 더 항암 효과 있는 걸로 치잖아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표고버섯도 있고 뭐 상황버섯, 차가버섯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황버섯이나 차가버섯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음식으로 먹는 버섯 중에서는 아마 표고버섯이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버섯도 뭐 우리가 이제 효과를 검증을 해보면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표고버섯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베타글루칸이 많죠. 그래서 가장 제품으로도 같이 많이 나와 있는 게 표고버섯이죠.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 특히 이제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자실체에 많아요. 근데 균사체, 우리가 자실체라고 하는 건요, 그 표고버섯 그 나무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박혀 있는 우리가 먹는 거, 이걸 자실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뿌리를 균사체라고 그래요. 균사체를 가지고 만든 게 보면 우리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AHCC죠. 이 AHCC는 표고 균사체고 알파글루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타글루칸, 알파글루칸 다 면역을 높이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표고버섯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 수지상 세포라는데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버섯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비타민 D를 생성하는 효과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비타민 D는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돼요. 먹는 것도 먹고, 필요하면 주사도 맞고, 햇빛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음식 속에 있는 것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표고버섯이 될 수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있나요? 표고버섯에 대해서 항암 효과는 대개 일본에서 연구한 게 참 많습니다. 후코이단도 그렇고, 이 다당체들을 일본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표고버섯도 다당체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연구한 그런 자료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 2009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제 메타 분석이거든요.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효능을 여러 논문들을 비교를 해서 하는 건데, 이 표고버섯에 보면은 대상을 위수술을 하지 못한 환자, 그리고 위암인데 재발한 환자, 이 환자들을 6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는가를 본 논문이 되겠거든요. 이때 논문 결과가 사망률을 약 한 20% 정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거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논문들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원래 이게 버섯 종류에서 일본에서 이제 붐이 일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논문인 것 같아요. 1986년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표고버섯 자실체를 가지고 항암 효과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표고버섯 분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투여한 결과 암이 한 58%에서 한 79% 정도의 억제력을 갖더라. 이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그때부터 1986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버섯에 대한, 특히 이제 버섯 속에 들어있는 다당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면역에 상당히 효과적이다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많은 이렇게 이제 제품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우리가 버섯을 갖다가 보면은 먹을 때 뭐 그냥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살짝 데쳐갖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표고버섯은 가능한 한 익혀서 먹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면요, 표고버섯에서는요, 일단 익히지 않았을 때는 잘못하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좀 들어있어요. 특히 표고 이게 어때요? 이제 위에 있는 뭉퉁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쫙쫙 금이 가 있잖아요. 예, 이걸 먹었을 때, 이게 설익었을 때는 잘못하면은 피부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항상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미역국을 끓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야채 이 물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표고버섯을 익힌 것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먹는 거는요, 뭐든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주 한 3회에서 한 5회 정도, 많은 양을 말고 한 50g 이 정도를 먹는 게 항암 효과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표고버섯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일단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의할 것은 먼저 무조건 익혀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버섯을 그냥 우리가 산에서 채취하면서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먹어도 되는 버섯이 있고 이렇게 익혀 먹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익혀서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표고버섯 속에도 이렇게 식이섬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장관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장출어불 같은 게 먹고 나서 속이 더부러 가거나, 또 만약에 어떤 내가 설사 같은 것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장출어불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도 있겠지만 알레르기라든지 심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내가 평소 때 알레르기 반응이 잘 일어나신 분들은 좀 그 점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표고버섯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산지도 좀 잘 보고, 혹시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다른 오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꼭 잘 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해조류에서도 보면은 다당체가 많듯이 표고버섯도 다당체가 많은 거거든요. 그럼 다당체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되게 이제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이죠. 보면은 레몬이라든지 귤, 파프리카, 키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 면역을 더 촉진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도 껍질, 블루베리라든지 땅콩, 이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을 같이 먹었을 때 또 효과가 올라가고요. 또 우리 다른 것도 다당체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 식물들하고는 되게 보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음식들이. 그래서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 해독 효과가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 같은 것은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 부분이 있고요. 특히 비타민 D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할 때는 올리브유나 견과류를 좀 같이 곁들여 가지고 먹으면은 비타민 D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 암 환자분들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비타민 D를 높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비타민 D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때 표고버섯을 먹으면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때 올리브유 같은 걸 같이 곁들여서 하면 훨씬 더 비타민 D의 흡수를 높여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기신 질문입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최봉자 씨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난소암인데요. 항암 치료 다 하고 약을 먹고 있는 중인데 손발이 너무 저리고 찌릿찌릿 하는 증상이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난소암에 세포독성 항암제, 잼시다빈이나 시스플라틴, 어떤 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게 되면 우리 말초신경 손상이 옵니다. 말초신경에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선 있잖아요. 전선에 보면 안에 구리선이 있고 바깥에 이게 비닐막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비닐막이 전기가 새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우리 신경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가운데 신경이 있고 겉에 이 비닐막에 해당하는 신경 수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딱 싸고 있어가지고 전기가 새지 않게끔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경도 이게 전기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항암제들이 이 신경 수초, 비닐막을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로 전기가 새죠. 그러니까 전기가 새니까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찌릿찌릿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때요? 그 정도가 심하죠. 처음에는 약간 저리저리 하는 증상 오다가 조금 있으면은 뭘 콕콕콕콕 쑤시는 것 같다가 또 이제 더 지나면은 대바늘 같은 거 팍팍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때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죠. 그리고 서서히 저 밑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여기 서서히 위로 올라와 가지고 발목까지 올라오다가 심해지면 거의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무릎, 원래 발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도 오죠. 그래서 되게 이제 손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방금 원인이 뭐였어요? 이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산화물들이 수초로 벗겨낸 겁니다. 그러면 산화물이에요. 우리가 항암제가 효과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약이 어떤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 몸 안에 산화물을 만들어서 이 산화물이 항암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화물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쓰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먼저 벗겨지기 전에 벗겨지지 않게 하는 것과 벗겨지고 난 후에 이것을 다시 비닐막을 씌우는 것은 비닐막 씌우는 게 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는 그런 항암제를 이런 손발 저린제 말초신경염 증상이 올 수 있다고 하는 항암제를 쓰게 되면 오기 전부터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와버린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되게 뭐 짧으면 뭐 6개월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항산화제를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이때 주로 많이 쓰는 항산화제는요, 알파리폴산. 우리가 당뇨 환자들한테 치욕타시다를 약을 씁니다. 알파리폴산이거든요. 강력한 그것도 항산화제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이런 것을 쓰기도 하고,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다양한 항산화제들을 많이 써주고, 음식도 이런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쓰게 되면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야 돼요. 말초신경이 손상받았지만 그 옆에 있는 말초 혈관도 손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게 되면 말초신경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신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을 되겠고, 미지근한 물이다. 근데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뜨거운 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초신경 손상이 오면은 이런 아픈 증상도 있겠지만은 이게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뜨거워도 뜨거운 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뜨거운 물을 온도를 확인하고 발을 담그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39도 정도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41도 정도까지는 잠깐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욕탕 가서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어요. 온탕이 되게 39도입니다. 그 다음에 열탕이 41도거든요. 여러분들 열탕에다 발 들이면은 뜨겁죠. 우리가 이 심한 사람들은요, 열탕 41도도 어떻게 보면 좀 뜨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탕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39도 정도면은 뭐 화상을 입는다든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데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몸이 따뜻해져요.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늘어나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잘 되면 이런 증상들이 조금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이 와버립니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차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요, 상처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훨씬 상처가 더 잘 안 났고 말초신경염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관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분한테만 말한 게 아니고 이런 항암을 시작하는 분들은 항상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술, 담배는 전혀 해본 적도 없고 꽤 오래전부터 계란은 유기농, 우유는 유기농 목초, 야채도 웬만하면 유기농으로 운동도 거의 일주일에 최소 5번 적당히 했고요. 그런데 췌장암 3기 진단을 작년에 받았어요. 직장 환경이 케미칼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 진단받기 1년 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운이 나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답니다. 고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탄산음료도 전혀 마시지 않았고요. 유유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예,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이 걸리고 나면 내가 도대체 왜 암에 걸렸을까 생각해 본 분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많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관리는 더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관리를 잘했는데 걸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낙담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는 내가 암에 걸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야채밖에 안 먹었고, 운동 열심히 했고, 스트레스 안 받았고, 근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는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마 직장 생활이 케미칼, 화학 성분들이 많은 데는 좀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암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잘 되는 데서는 잘 안 생겨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어때요? 산소 공급이 조금 차단이 되죠. 그래서 또 이분은 이제 스트레스를 1년 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요 스트레스는 영향을 줬어요. 되게 이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암이 성장해 왔는데 이런 암들은 크다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암이라는 게 1cm가 됐을 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0.1cm, 그 다음에 5mm, 뭐 이런 암들도 어느 순간 내 건 면역이 높아지면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연구 자료들 보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을 해보면 이 안에 암이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어야 암이에요. 발견 안 되면 암이 아니에요. 단지 암 세포로 남아있는 거죠. 세포로. 그런데 이게 암으로 발전을 안 하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세포 덩어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때 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암 환자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암 발견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 부분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 그 다음에 이분은 소화라든지 이런 거 좋았다고 했거든요. 췌장암의 가장 많은 원인이 염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술이나 알코올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또 이제 알코올, 이 염증, 그러니까 소화장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데 이분은 조금 억울하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거냐 원인을 정말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분이 그럼 제가 한번 다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내 생활 습관. 우리가 노출된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활 습관이 우리가 불규칙한 생활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아침은 걸러서 먹고 저녁 몽땅 먹었다든지 그런 생활을 하면은요 오히려 암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행을 뭐 자주 한다든지 등산을 우리가 종주 등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운동도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분들은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차라든지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진 거 이런 부분이라든지요.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환경, 특히 내 몸에 어떤 중금속이 있다든지 검사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인이 다양해요. 특히 우리 그 암 덩어리 안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환경이 내 그 면역세포들이 공격할 만한 환경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몇 가지만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왜 암에 걸렸어?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찾아야 돼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찾아야 돼요. 내가 지킬 건 다 지켰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나한테 문제였는가? 그럼 검사를 해야죠. 다양한 검사를 해가지고 찾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도요, 음식부터 해가지고 쫙 한번 적어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옵니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암이라는 결과물이.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치료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도 억울함, 내가 단순하게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곳 아니면은 스트레스 이것밖에 나한테 없는데 다른 게 걸릴만한 게 없는데 이게 억울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한번 암 환자시면 내가 왜 암에 왔겠는가를 한번 찾아보고요. 나름대로 그걸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검사를 받아보세요. 면역도 검사를 받아보시고 중금속도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고 또 내 안에 이 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주는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받아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분은 또 췌장암이 있어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독특해요. 다른 암에 비해서. 그래서 관리도 좀 독특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유산균 같은 것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췌장암은요, 암덩어리 안이 다른 암에 비해서 단단해요. 우리가 일반 암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암을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췌장암은 쇠예요, 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이 쇠를 뚫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은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순환암은 우리가 한 2부 정도 될까요? 훨씬 더 들어가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단단함을 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췌장암은 껍질이 두껍단 말을 종종 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 같은 것을 좀 받아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형렬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박사님, 누룽지탕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누룽지를 줍니다. 누룽지를 주는데 우리가 주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식사를 하기 어려울 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내가 누룽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암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또 방사선을 하고 나서 구내염 같은 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먹기가 어려워요. 누룽지가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게 잘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 특히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밥하고 남은 누룽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룽지하고는 친숙하고 친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누룽지를 먹는 건데, 이건 이 생각을 했어요. 누룽지는 밥이에요. 그냥 밥하고 같습니다. 오히려 누룽지는 어때요? 타요. 그래서 누룽지 자체를 아무나 우리 암 환자들이 다 먹어도 된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부드럽기 때문에 누룽지를 먹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으니까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누룽지는 우리가 쌀밥을 가지고 누룽지를 만드니까 이 누룽지하고 쌀밥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포도당이 많이 올라오고, 또 우리가 요즘에는 보면 백미 누룽지가 있고 현미 누룽지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누룽지를 먹을 때 백미 누룽지보다 우리 환자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현미 누룽지, 누룽지를 좋아하시면 현미 누룽지를 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정말 항암하거나 정말 힘든 상황에서 누룽지를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서 먹어야 되는 건지, 그저 좋아서 먹는다면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누룽지로 먹고 싶다 그럴 때는 현미 누룽지를 권합니다.